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보복운전, 누구의 잘못? 시청자의 돈 없는 장난. 부모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여동생. 주민 동의 없이 박물관을 짓다니. 이렇게 오늘 4가지 내용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생생법률쇼에서는요, 매일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에는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요, 국선 변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선 변호인 하면 뭐 드라마나 아니면 뭐 TV에서 많이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국선 변호인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국선 변호인은요,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 혹은 피고의 청구에 따라서 법률로서 정해진 경우에 한해서 법원이 국비로 피고인의 변론을 맡는 변호인을 의미합니다. 네, 국선 변호인은 어쨌든 본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에 그러면 뭐 선정이 이루어지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네, 국선 변호인 선정에 관해서는요, 우리나라는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에 의해서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해서 국선 변호인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 뭐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미성년자일 때, 그리고 70세 이상인 때, 노화자일 때,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네.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와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서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이 구체적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국선 변호인은 법원의 관할 구역 내의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 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 법무관,
또는 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수습 중인 사법연수원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접한 법원에 이제 관할 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이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이제 수습 중인 그런 사법연수원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선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또는 이제 피의자마다 한 명만 이제 선정을 하는데요. 네. 단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서 볼 때 인정이 되는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 선임이 된 때 국선 변호인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선 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국선 변호인 선정을 또 취소해야 하기도 합니다. 기타 국선 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국선 변호인이 선정이 될 때 일정한 뭐 관할 구역 내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사법연수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 변호 업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라든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마련이 되고 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반 이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국선 변호인이 꼭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걸까요? 네, 이제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 이제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예시는 이제 피고인이 구속이 되거나 혹은 뭐 미성년자일 때, 그리고 70세 이상일 때, 피고인이 노화자일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 의심이 있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가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피고인이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서 변호인을 선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피고인은 위 사유에 대해서 이제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지만 사건 기록 그 자체에 의해서 그 사유가 명백히 소명이 됐다고 인정됐을 때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이나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서 권리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변호인을 선임을 할 수가 있고요. 위와 같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는 법원은 이제 변호인 없이는 개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뭐 구체적으로 개정 대법원 예규에는요, 2017년 10월 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월 평균 수입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한부모 가족의 지원 대상자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대상자인 경우,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나 기타 재반 사정에 비추어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 이제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 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용된 경우에는 이제 그 사유로 기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자에서는 이게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심 개시 결정 사건에 있어서 확정이 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국선 변호인 선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을 해야 되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는 게 국선 변호인 선정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 준비 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해서 변호인이 없는 때에도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참여 재판에 관해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한 뭐 재판의 형식이 이제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재판의 종류에 따라서 꼭 이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정한 조건에 해당해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그렇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변호인을 이렇게 선정을 해주고 국선 변호인이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재판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과연 군사 재판의 경우에는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사법원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을 해야 하는데요.
군사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 법무관 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정을 해야 하는데요. 네. 다만 보통 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사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심 개시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이나 관할 군사법원은 관련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네. 군사 법원의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장교로 복무하는 군복무를 하는 또 이제 법을 공부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서 또 될 수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선 변호인과 그리고 이제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사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좀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선 변호인이랑 이제 국선 변호사 용어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성폭력 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장애인 학대 사건, 인신매매 등 범죄에서 피해자 측이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가 선정한 변호사에 대한 제도가 2012년 3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 사항은 검사의 국선 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대상이 성폭력 범죄에 한하긴 했었는데요. 네. 점점 이제 대상 범죄의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얼핏 용어만 봤을 때는 국선 변호인의 일종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 역할은 검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것에 가까운데요. 일반 형사 사건에서 이제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소대리 경우보다는 절차상 권한 범위가 다소 넓기는 합니다. 대법원이 아예 국선 전담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법무부에서도 이제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를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느 유사 제도와 달리 이제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연일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이제 법률만 알아서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제 국선 변호사를 이렇게 피해자의 조력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선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보호 조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선 변호인과 또 국선 대리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이제 국선 대리인과 국선 변호인도 용어가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이제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부족한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이제 선정해준 소송 대리인, 기타 해당 절차를 대리할 대리인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네. 국선 변호인은 이제 민사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헌법재판소 국선 대리인만 있었는데요. 2018년부터는 이제 행정심판에서도 국선 대리인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소송구조 변호사라는 것도 이제 취지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속칭 이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라고 해서 민사 상고심에서 소송 대리인이 없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변호사를 선정해주다는 이제 입법론이 있는데요. 만약 이제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국선 대리인의 종류가 또 다시 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 국선 변호인과 그와 유사하면서도 뭔가 다른 또 그 밖의 개념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또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재판을 진행하시거나 국선 변호인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다음 무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이거는 택시 회사의 노동조합인데요. 네, 우리 기사가 영업 중에 네. 그 오토바이와 이제 서로 이렇게 보복 운전 때문에 송사에 지금 휘말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4차선 도로에서요. 네, 우회전 우회전 표시되는 그 차선에서 네, 네. 오토바이가 정지선에서 비켜주질 않아가지고 몇 번 이렇게 크락션을 울렸는데 네. 겨우 좀 비켜주다 말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이렇게 비켜서 돌아서면서
한마디 하고 왔죠. 이제 왜 그 양반은 거기 서 있으면 그렇게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우회전을 했는데 우회전까지 직진을 하려고 했던 오토바이가 우회전까지 하고 쫓아와서 막 그 진로를 방해하면서 욕설을 좀 해댔습니다. 네. 그러다가 같이 이제 나도 이제 그 맞짱 쳐서 욕을 하다가 네. 그냥 와버렸는데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호출이 와서 가봤더니 내 차로 인해서 넘어져서 개인 대물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네. 그랬는데 오토바이 접촉한 적도 없고 상해를 입힌 적도 없는데 신고를 하여 이제 그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는데요. 네. 국선 변호인도 선임이 됐고 현재 재판 대기 중에 있습니다. 상대 쪽에서는 민사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갖고 한 500만 원을 청구한 상황이고요. 대물 피해 견적도 한 20일 정도 뒤늦게 견적을 뽑아서 법원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심 공판 때 그 피해자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터무니없이 1,000만 원을 가져오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힙니다. 제가 보복으로 운전을 당했는데 오히려 소송을 당하고 보니 너무나 억울하고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우리 기사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 네, 일단은 어떤 상황이신지 파악이 됐고요. 일단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가 택시로 인해서 이렇게 보복 운전에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걸 좀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 옆에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는데요. 변호사님과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고요.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다른 기사분님의 사건이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럼 뭐 특수상해로 기소가 됐나요? 아니면 뭐 교통방해? 특수상해로 지금 소송이 걸렸습니다. 특수상해로 열신 거고, 상대방분은 지금 뭐 전치 몇 주 나왔다고 말씀하세요? 진단서는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영수증만 병원에 갔다는 영수증만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아마 이제 상해로 기소가 되었으면은 상해 진단서가 제출이 되었을 것 같기는 하고, 이게 지금 기소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기소가 되면 그 법원에 가셔서 재판 기록 열람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국선 변호인이 계시면은 그쪽에서 해주시긴 하겠지만,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소위 보복 운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상황 인데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피해를 입으신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좀 고소를 당하셨다는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피해를 입으신 부분은 따로 고소는 진행을 안 하셨던 거세요? 우리는 맞고소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경찰에서만 진술을 하셨나요? 검사 진술도 하셨나요? 경찰에서 진술했는데 검사한테는 불려가지 않았는데 바로 재판에 해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진술만 하시고 바로 기소가 되신 거고. 예. 근데 이게 사실 기소가 그냥 이렇게 대략 되는 것은 아니라서 뭔가 이제 접근하는 과정이라든지 근데 이제 영상이 제한적으로 제출됐을 수도 있고 변수는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복 운전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되게 실무상 해보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기는 해요. 보복 운전 같기도 하고 뭐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애매한 경우가 원래 많아가지고 그 영상 제출이 전체적으로 다 됐는지를 보시고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그쪽에서 그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안 비켜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지를 하고 계속 안 비켜주면서 오히려 그러셨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후에 넘어졌다는 식으로 주장하셨다고 하니까 그 앞선 영상 같은 게 다 제출이 됐는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은 지금 그 정지선에서 있었던 그 장면은 안 나오고 마지막 어제 이제 그 동네 CCTV에서 보는데 그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그 과정만 이렇게 CCTV에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을 놓고 보면 우리 기사가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 오토바이가 진입 가지 못하게 뭔가 좀 방해하는 거, 욕설도 했고 뭐 이런 게 다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욕설한 거 말고 뭐 접근을 했다거나 밀어서 그분이 넘어진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전혀 접촉을 없었어요. 그럼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접촉도 없었고 없었어요. 그랬는데
접촉은 없었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상대방을 뭐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낀다거나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 범죄로 간주가 될 만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을 상해라는 거는 이제 직접 신체 유형력을 행사해서 피해를 입게 하는 건데 그런 정도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될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네. 그 우리 운전자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네. 상당히 지능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억울하다는 얘기죠, 자기는. 그러니까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일방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운전하면서 서로 조금 의사가 불일치하거나 마찰이 생기거나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일방 한 명이 이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은 근데 이제 물론 뭐 앞서서 상대방이 정지하고 진입을 못하게 하고 이랬던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기사분의 어떤 잘못이 없는 걸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양형이나 참작 사유가 분명히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게 영상을 좀 보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뭔가 위협감을 느꼈다거나 뭔가 유형력 행사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어떤 해를 가하는 것처럼 보여야 결국엔 이게 유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에 대해서 좀 다투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 실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이제 지금 정도의 상해 말씀이시면은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저희가 보면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봤을 때 그 장면만 봤을 때에는 뭔가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게 확실하다. 그러시면 좀 뭐 상대방이 어차피 민사도 했다고 하시니까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서서 영상들이 다 제출이 돼야 재판부에서도 그 행위 자체에 잘못된 부분을 평가할 수가 있다 보니까 앞에 영상이 제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인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 열람할 수 있도록 좀 신청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전화 제가 주셔서 또 당사자가 아니고 노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조합원이 이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쵸. 내가 대신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또 진행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이제 고소를 하는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나는 이걸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내가 가해자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럼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보복 운전이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놀라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게 생각보다 실무상은 접촉이 없더라도 뭐 차량끼리 약간 경주를 하듯이 해서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신고를 해서 위협감을 느꼈다고 신고를 하면 이게 정말로 처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는 사실 이제 감정적으로 운전하시는 건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다만 이제 이게 보복 운전이라는 거 판단이 되게 명쾌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정도의 어떤 차이를 좀 다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복 운전으로 고소가 되신 상황이시라고 하면 좀 그 CCTV라든지 그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거를 좀 전달하셔가지고 전문가랑 상의하셔가지고 그 정도에서 어떻게 다투실 건지 그런 걸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좀 의견을 제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뭐 피해를 봤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겪은 그대로를 뭔가 증거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걱정을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다음 상담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인터넷에서 개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서 요리와 먹방 콘텐츠를 주제로 방송을 하는데요. 얼마 전 한창 방송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인터넷 방송이 다운이 되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제 방송을 보던 한 시청자가 그럴 때마다 자신이 장난을 친 거라며 웃으며 조롱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 시청자는 재미로 하는 것이라며 웃고 넘기는 일이 다반사라 참 답답합니다. 재미로 방송을 망치는 이 시청자를 법적으로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개인 방송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한 시청자가 뭔가 인터넷 방송을 뭐 다운시킨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지금 상황이고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시청자가 방송을 다운시키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엄연하게 이거는 개인 방송을 방해하는 사실 행위잖아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까요? 네, 이제 뭐 방송 시청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이제 그 BJ나 이런 방송하시는 분을 향해서 뭐 방해하거나 채팅창에 뭐 쓰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흔하게 많은데요. 네. 방송 자체를 다운시켜서 접속이 끊기게 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사례는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개인 방송을 내가 이제 시청을 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막 지속적으로 악플을 단다라든지 뭔가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내용을 막 계속 게시를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이 우리 상담자분이 겪은 일은 굉장히 좀 드문 일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형법상의 규제는 없을까요? 네, 사실 뭐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 장치나 뭐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 처리 장치에 의한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요, 이제 컴퓨터 등에 의한 이제 업무 방해죄라는 걸로 처벌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무 방해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네, 이제 이러한 경우 처벌은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던가 이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연에서는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재미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 시청자가. 그런데 보통은 이런 행위를 하고 그러면 내가 멈추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시청자가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사실상 돈을 요구하는 것까지 결부가 되면은 이제 금전 요구한 행위로 인해서 이제 공갈이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강요도 행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행위 태양에 따라서 만약에 요구를 받으시는 방송인이 이제 폭행 협박에 이르는 어떤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공갈로 좀 처벌을 의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꾸 이제 이렇게 하면 뭐 방송을 없애버리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방해기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걸 협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제 공갈죄 성립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시청자에게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상담자분은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선은 사실 시청자이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적하거나 말씀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게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경고를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행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제 법률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형사 고소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대는 사실 뭐 개인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게 굉장히 뭐 자유롭고 손쉬워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본인을 홍보하기 위한 세일즈하기 위한 뭐 SNS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시청자라든지 지금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을 좀 뭐 댓글을 다는 뭐 그런 사이로 만난다라든지 좀 불쾌하게 봐주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조금 예방하기
막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예방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을 예견을 하고 미리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생방송 중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예방이라 하면 뭐 예고적으로 뭐 이런 예시를 들어서 이런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거나 그쵸. 뭐 형사 조치를 하겠다 그런 경고 메시지를 뭐 창에 띄워놓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이 방송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즘엔 플랫폼 자체에서 뭐 차단하기나 뭐 강퇴를 시킨다거나 뭐 신고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좀 잘 운영하시거나 혹은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시다고 하면 결국에는 형사 고소까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께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좀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방송이라는 게 사실 단순한 취미라기보단 요즘엔 생계랑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청자분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무상 진행을 해보면 유명한 분들이 시청자를 한 번에 이렇게 바로 막 고소하거나 조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쵸. 참다가 결국엔 이제 이게 골마 터진 수준에 이르러서야 법적인 조치를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런 상황이 있으실 때 정도에 따라 대응은 하셔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그 증거를 잘 수집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보통 플랫폼에서 이런 해당 영상이나 이런 가해행위가 있는 행위를 관련된 영상을 저장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취득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보관 기간이 경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항상 잘 저장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밖에 평소에 이제 차단하기라든지 플랫폼에 신고하는 거라든지 그런 절차들을 유효적절하게 잘 이용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개인 방송을 하신다는 것은 어쨌든 그만큼 나를 바라봐주는 시청자가 많고 어떻게 보면 뭐 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보는 시선도 있고 인터넷 방송이 이제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시시각각 그런 상황이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피해를 처음에 이제 묵과하고 괜찮아지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다가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 골마 터지는 일이 그런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자분도 지금 초반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조금 강경하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취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봤습니다. 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야채를 팔았던 저희 부모님은 성실히 일하신 덕분에 자수성가하셨습니다. 제게는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는데 부모님은 저희 자매에게 교육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어려서부터 밖으로 돌며 안정을 찾지 못했는데요. 성인이 되어서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한 채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에 의존해서 지내고 있고요. 그런데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고 아버지까지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귀국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상속재산을 조회해 봤는데요. 어머니 통장에서 3달 사이에 3억 이상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말기암 환자여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고 또 인터넷 뱅킹은커녕 은행 업무도 처리할 줄 모르는 분입니다. 동생이 어머니 통장에 돈을 마음대로 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치매인 아버지는 동생의 요양병원에 모셔둔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재산도 동생이 자기 재산처럼 사용할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일단은 부모님께서 이제 자수성가하셔서 이제 재산을 이뤄내셨는데 이 여동생은 한국에 부모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상담자분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일이 이게 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여동생이 옆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이제 아시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부모님이 한 분은 치매에 걸리셔서 요양병원에 계신 상황이고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그런 상황입니다. 치매에 부모님이 이제 걸리시거나 아니면 병을 앓고 계신 경우에 이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아직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돌아가시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자녀들끼리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은가요? 네, 실제로 이 실무상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치매에 걸리시게 되면 의사 능력이 이제 온전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옆에서 가까이에 있는 자녀분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이전한다거나 뭐 유언 공증을 진행을 그렇죠.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그런 걸 의심하는 또 다른 자녀 혹은 뭐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어떤 자녀와의 분쟁은 보통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을 하시지 않으셨는데도 어떤 중증병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자녀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흔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우리 상담자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최근 석 달 사이에 어머니 통장에서 3억 원이 넘는 금액이 인출이 됐다라고 하셨어요. 이걸 지금 뒤늦게 파악하게 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우리 상담자분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어머님께서 말기암 이제 환자였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없었다라는 뭐 취지이셨던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이제 뭐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 업무를 하실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머님의 의사가 아닌 어떤 재산 이전이 그러게요. 일어났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녀분의 일부한테 그 재산이 이전된 것이 맞다면은 상속 재산을 좀 침해한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동생분을 상태로 상속 재산 회복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그 당시에 어머님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머님이 그 동생분한테 증여를 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제 증여 무효 소송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제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한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네. 실제로 동생분도 상속인이 일부이긴 하지만 본인들의 정당한 상속분을 넘어서 더 가져간 게 있다고 하면 참칭 상속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상담자분이 동생을 상대로 해서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소송을 진행할 때 뭔가 유념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우선은 상속회복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그 치매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미 어머님이 사망하신 이후에 발생한 일이 아니고 재산의 이전이 어머님 사망 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당시 어머님의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거를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 실무상은 어머님의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뭐 어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함께 뭐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만한 부분이 또 있죠. 왜냐하면 우리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 거주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버지의 상태가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옆에서 계속 지킬 수는 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동생은 혹시나 또 아버지의 재산에 손을 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제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법상의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제 성년후견 제도 혹은 뭐 한정후견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사 능력이 다소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하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이제 이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치매나 발달 장애나 뭐 뇌병변 장애가 같은 정신적 재앙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이제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이제 그 가정법원의 후견 개시 심판으로 선임된 성년 후견인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사촌 이내 혈친족 그리고 미성년 후견인 그리고 미성년 뭐 후견 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법원에서는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나 사무 그리고 사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등에 따라서 심판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법원이 지정한 성년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나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도 있고 일정 금액의 재산 처분이나 소송 행위 등을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주기적으로 사무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감독을 하기 때문에 다소 안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과 같은 치매 상태가 중증이신 경우에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셔가지고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를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상담자분은 해외에 거주하고 계셔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의 재산은 손을 댄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적절해 보이지 않고 그럼 누가 과연 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보통은 후견인에 대해서 이제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상속인들이 누구를 어떻게 해달라는 지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안처럼 동생분이 동의를 못하게 되거나 이런 의사가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는 제3자가 이제 지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법원은 이제 당사자의 생활관계나 재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정사항을 이제 밝혀서 이제 후견인을 정하게 되는데요. 네. 후견인은 통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족, 친척, 지인 등이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뭐 변호사나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인이 지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뭐 후견인 통상은 한 명인 경우가 많은데 여러 명이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일단 여러모로 굉장히 이제 어머님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심란하신 좀 그런 상황이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네. 좀 안타깝게도 어머님 재산을 일부러 가져갔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어머님의 증여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밝히기가 되게 어려울 것 그쵸. 같거든요. 이미 발생한 일이고 그쵸. 당시에 어떤 뭐 CCTV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제 남은 아버님의 재산에 관련해서 더 침해가 있지 않도록 성년후견이라든지 뭐 한정후견 개인심판 청구를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해된 재산이 상속재산의 어떤 유류분이라는 것을 침해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소송도 좀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도 안내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유류분 청구까지도 좀 넓게 바라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구청 사업 계획에 따라 시민들이 축구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운동장을 없애고 작은 박물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밝혀오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소식이 없다가 공사를 2달 정도 앞두고 구청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주민들은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는 입장인데요. 또 박물관이 주택과 너무 가까이에 들어서게 돼서 일조권 침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의 동의 없는 구청 공사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이 운동장을 갑자기 못 쓰게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이렇게 그쵸. 반대하기도 하고 동의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뭐 박물관보다는 지금 운동장을 사용하는 그 시설이 더 뭐 마음에 드시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은 좀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좀 오늘 상담 검토하면서 말씀을 상세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공사를 2달 정도 앞두고 공청회를 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구청의 공사를 막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막아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이제 만약에 이게 공사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제 행정법원에다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집행정지라는 건요,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이제 절차의 속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해서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당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정지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결국에는 이 사안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시려고 하면 결국엔 행정처분이 있어야 그러한 절차를 신청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공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보통은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 무기한으로 집행정지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인용이 되지도 않거든요. 통상 이제 뭐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만 멈춰달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공사의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잠시 멈춰두고 다시 재개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한 필요한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그렇죠. 이 공사를 중단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된다고 하면 기재한 기간 내에서는 집행 정지돼서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을 때 이제 행정처분이 있어야 된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제 취소를 하는 소송 자체가 이제 행정소송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네, 좀 어렵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법률적으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 효과를 발생해서 특정한 권리 의무를 형성케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쨌든 이 운동장을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청이 운동장 없애고 그 자리에 지금 박물관을 짓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박물관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도 행정처분의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그 박물관이 어떤 시설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공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뭐 이런 공공기관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이제 뭐 그러한 경우에는 이런 행위 자체가 뭐 어떤 공사를 하는 것 자체를 직접적인 어떤 행정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 지방 공기업을 설립을 할 때는 그 설립 업무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로 그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조례 자체에 대한 어떤 무효 소송을 진행한다거나 그렇게는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거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행정소송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길은 또 있을까요? 네, 이제 만약 행정소송이 어렵다고 하면 사실 뭐 민원제기나 이런 사실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소송에서 만약에 처리가 진행이 어렵다는 경우에는 합법한, 적법한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실효성이나 뭐 강제성이 있는 어떤 조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의 공사는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집행정지가 본안 판결 중에 이제 대법원 선고시까지로 이제 인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판단하는 기간 내에는 중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집행정지의 어떤 인용되는 기간 범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법원이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좀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 일조권 침해라는 게 사실 객관적으로 어떤 수치를 넘어야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조 방해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해는 늘상 존재할 수 있는 거기 그쵸. 때문에 이거를 수인 한도 내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조 방해 행위가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이제 피해 정도나 피해 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어떤 사회적 평가, 그리고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뭐 등 어떤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통상 이제 동질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일조 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8시에서 16시까지 8시간 중에 4시간 이상의 일조 시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 한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러한 구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조권 침해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인 한도 내에 있는지 아닌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1부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